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으니 천지를 뒤덮은 백색의 공포가 칠성의 뼈마디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오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발밑에서 부서지는 눈덩이 소리만이 그의 생존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허걱허걱, 이대로 주저앉으면 죽는다 칠성아. 정신을 차려야 해. 그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으나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끈질기게 발목을 잡아채며 그를 낭떠러지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희뿌연 눈보라 너머로 검붉은 핏자국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칠성의 시야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짐승의 사체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칠성이 지게를 팽개치고 눈밭을 기어가 확인해보니 넝마조각 같은 옷을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노파 하나가 이미 반쯤 눈에 덮여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파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상한 손가락은 마치 고목나무 가지처럼 굳어있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보쇼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쇼. 칠성은 얼어붙은 손을 비벼 노파의 뺨을 때리며 목청껏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에 묻힌 희미한 신음뿐이었다. 지금 당장 이 노파를 두고 가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이 험한 만석고개에서 동태가 되어버릴 것이 자명한 일이었으나 착해 빠진 칠성의 심성은 차마 죽어가는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갈등하는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더 굵은 눈송이를 퍼붓기 시작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어 장터에서 숯을 팔아 어렵게 장만한 고기 산적이 든 꾸러미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든 어머니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먹이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 지금 눈앞의 생명과 저울질당하고 있었으니 그의 내면에서는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번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실 칠성은 남촌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으나 지지리도 가난한 팔자 탓에 늙은 홀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숫장수였다. 유난히도 혹독한 이번 겨울 마을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땔감을 살 돈이 없어 칠성의 숯을 외면했고 그나마 남은 숯을 헐값에 넘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머니 속 엽전 몇 잎은 어머니의 약값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모자랐으나 그는 자신의 배를 골아가며 아껴둔 돈으로 고기 산적 두어 꼬치를 사서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 만석고개 마루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면부지의 노파를 마주하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시험인가 아니면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 칠성은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결심을 굳힌 듯 입고 있던 낡은 누비옷의 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이 중하지 옷까지 따위가 대수겠느냐. 칠성은 살을 내는 칼바람이 홑겹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몸서리쳤으나 벗어든 누비옷으로 노파의 몸을 단단히 감싸 안았다. 자신의 천이 남아있는 옷을 덮어주자 노파에 굳어있던 몸이 미세하게 떨리며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칠성은 내칭임의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고기 산적 꾸러미를 꺼내어 노파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것이 도리라 여겼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산적 한 조각을 떼어 노파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고기 냄새를 맡은 노파가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산적을 삼키자 기적처럼 핏기가 돌기 시작한 노파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서서히 들어 올려졌다. 그 눈빛은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으니 혼탁하고 흐리멍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마치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칠성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노파는 칠성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쉰 목소리가 아닌 맑고 청가한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다. 젊은이 자네는 춥지 않은가? 어미에게 줄 고기를 내게 주면 후회하지 않겠는가? 칠성은 덜덜 떨리는 턱을 애써 진정시키며 짐짓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 허허, 늙은이가 눈밭에서 객사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좀 떨고 마는 게 낫지요. 어머니께서도 자식놈이 사람 살리고 왔다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서 기운이나 차리시오. 노파는 칠성의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아빠진 삼배 쌈지 하나를 꺼내어 칠성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내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줄 수 없구려. 하지만 이것이 자네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줄 게야. 부디 귀하게 쓰시게. 노파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손길이 닿은 칠성의 손바닥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퍼져나갔다. 칠성이 쌈지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찰나 갑자기 거센 돌풍이 몰아치며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다. 으악 눈이. 칠성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누비옷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눈밭에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으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만이 감돌았다. 칠성은 홀린 듯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 그곳에는 오직 칠성과 그가 쥔 낡은 쌈지 그리고 벗어둔 누비옷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칠성은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비옷을 다시 주워 입을 겨를도 없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엄습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지게를 다시 짊어졌으나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버려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칠성은 노파가 준 쌈지를 품속 깊이 찔러 넣고는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쳐나갔다. 만석고개를 넘어오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사라진 노파의 기이한 눈빛과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귀하게 쓰시게. 도대체 이 낡은 쌈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런 말을 남겼을까? 혹시 산삼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귀한 약재라도 헛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직시했다. 거지나 다름없던 노파가 주어봤자 무엇을 주었겠는가? 그저 고마운 마음에 주머니에 있던 잡동산이라도 건네준 것이겠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칠성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얀 성에가 잔뜩 끼어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고 있어 집안의 냉기가 바깥보다 더할 것임이 짐작되었다. 문 앞에 다다라 지게를 내려놓으려는데 손에 힘이 빠져 그만 지게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말았다. 아이고, 칠성아 왔느냐. 방 안에서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칠성은 얼른 표정을 고치고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으나 꽁꽁 얼어버린 입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네, 어머니, 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골인 방바닥에서 호티불 하나에 의지에 떨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칠성은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고기는커녕 숯도 다 팔지 못하고 그나마 남은 고기마저 산속의 노파에게 주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를 뵐 수 있겠는가. 그는 주머니 속의 쌈지를 만지작거리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장이 서지 않아. 고기를 사지 못했습니다. 차마 노파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거짓을 고하는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뻗어 아들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부르다. 어서 아랫목에 손을 녹이거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칠성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땔감도 떨어져 가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칠성은 문득 품속의 쌈지가 생각나 꺼내보았다. 호롱불 아래서 본 쌈지는 더욱 낡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이게 무엇이냐? 어머니가 물었다. 아, 오는 길에 주었습니다. 칠성은 얼버무리며 쌈지의 입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덩이도 은덩이도 아닌 그저 말라비틀어진 검은 콩 세 알뿐이었다. 칠성은 허탈한 마음에 헛웃음을 지었다. 역시 별거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 검은 콩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칠성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반 콩보다 훨씬 윤기가 흐르고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놈 칠성아 안에 있느냐? 당장 나와 보거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칠성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을의 유지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였다. 한밤중에 최 부자가 들이닥친 이유는 불을 보듯 뻔했으니 칠성의 가슴은 콩알만 해지고 말았다. 과연 칠성에게 닥친 시련은 무엇이며 이 검은 콩 세 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석곡의 눈보라보다 더 매서운 최 부자의 탐욕이 칠성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문짝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찬바람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으니 칠성의 심장 또한 덜컥 내려앉아 발밑으로 꺼지는 듯하였다. 썩은 문지방을 짓밟으며 들어선 이는 호랑이 가죽을 덧댄 비단신을 신은 최 부자였고 그 뒤로는 몽둥이를 든 하인배들이 늑대 떼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을 하고 서 있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술기운인지 화기운인지 모를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바에는 그의 탐욕을 대변하는 듯 출렁거렸다. 내 이놈 칠성아, 내 너를 믿고 안방 아랫목에 숯을 들이라 하였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놈이 정녕 사람 새끼더냐. 최 부자의 호령 소리가 좁은 오두막을 쩌렁쩌렁 울리자 병들어 누워있던 칠성의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호티브를 부여잡고 몸을 떨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납작 엎드렸다.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당치도 않은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숯은 제값을 받고 드리지 않았습니까요? 칠성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으나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칠성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놈이 시치미를 때 오늘 낮에 내 놈이 숯을 부리고 간 뒤 내 사랑방 탁자 위에 놓아둔 옥지환이 감쪽같이 사라졌느니라. 그 방에 드나든 놈은 오직 내 놈뿐인데 네가 아니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이냐. 칠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옥지환이라니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칠성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나으리 하늘에 맹세코 소인은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최 부자의 귀에 칠성의 호소는 쇠귀의 경 읽기나 다름없었으니
그는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을 훑어보았다. 이놈이 훔친 물건을 어디다 숨겼는지 샅샅이 뒤져라. 쌀독이고 아궁이고 모조리 파헤쳐.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흙 묻은 신발로 방 안을 짓밟으며 세간살이를 뒤엎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깨진 독과 낡은 솥단집뿐인 살림살이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고, 어머니가 덮고 있던 낡은 이불마저 들춰내어 늙은 노모를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우리 어머니만은. 칠성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으나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 뿐이었다. 칠성은 등짝을 후려치는 둔탁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혀 비명을 질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는 어머니 쪽으로 기어가며 몸으로 매를 받아내려 애썼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질을 당하는 꼴을 보며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아이고, 우리 칠성이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최 부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소리쳤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뒤져봐도 먼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멍석마리하여 관에 넘기기 전에 본보기로 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겠다. 밖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이 칠성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나가자 칠성은 문지방을 넘으며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었으나 역부족이었다. 눈보라치는 마당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칠성은 개처럼 웅크린 채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몽둥이 소리와 칠성의 신음소리가 눈 덮인 마을에 울려 퍼졌으나 닫힌 대문들은 굳게 잠긴 채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최 부자의 위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그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한 최 부자는 숨을 헐떡이며 칠성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 놈이 옥지환을 내놓을 때까지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내 놈 어미까지 관하로 끌고 가서 경을 칠 줄 알아라.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흐릿한 눈으로 어머니가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으나 하인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내쳐주고 말았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저승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엄동설 안에 눈밭에 버려진 칠성은 일어설 힘조차 없었으나 집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차마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어귀를 벗어났다. 지금 이 몰골로 다시 들어갔다간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라도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들어 상처난 살점을 물어뜯는 듯하였다. 칠성은 감각이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마을 뒷산 으슥한 곳에 자리 잡은 성황당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다 허물어져 가는 성황당은 흉가나 다름없었으나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삐그덕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붕 구멍으로 새어들어온 눈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앙상한 석가래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칠성은 신령을 모시던 제단 아래 구석진 곳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았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올라 정신이 혼미해졌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까 노파가 주었던 그 낡은 쌈집뿐이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성황당 안에서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쌈지를 다시 열어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것은 여전히 검은 콩 세 알이었다. 칠성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하. 고작 콩 세 알이라니. 내 목숨과 바꾼 옷과 고기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이냐. 칠성은 콩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듯한 허기가 그를 말렸다. 며칠을 굶은 데다 맥까지 맞았으니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거라도 먹어야 산다. 살아서 어머니를 지켜야 해. 칠성은 콩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턱이 퉁퉁 부어 입을 벌리기조차 힘들었고 콩은 돌덩이처럼 딱딱하여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다. 젠장불이라도 있어야 삶아 먹을 것 아니냐. 불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에서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칠성은 콩을 쥔 주먹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은 다 거짓말 같았다. 남을 도우려다 얼어 죽을 뻔했고 정직하게 일했으나 도둑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했다.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것이었고 자신 같은 천출은 그저 밟히면 밟히는 잡초 같은 존재였다. 칠성은 콩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성황당 밖에서는 바람이 귀신 울음소리를 내며 문풍지를 찢어발기고 있었고 성황당 안은 칠성의 한 맺힌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쌈짓 속에 남은 두 알의 콩과 손에 쥔 한 알의 콩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따위껏 먹지도 못할 거 차라리 버려버리자. 내 인생처럼 쓸모없는 것들아. 칠성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성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추위는 점점 그의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과 악독한 최 부자의 얼굴 그리고 눈 속에 노파의 얼굴이 뒤섞여 빙글빙글 돌았다. 만약 이 밤을 넘기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 사람들은 성황당에서 얼어 죽은 숫장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최 부자는 침을 뱉으며 말하겠지. 도둑놈이 천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그 생각에 미치자 칠성은 퍼뜩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지가 마비되어 오는 공포 속에서 그는 무심코 손에 쥐고 있던 콩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었다. 손에 쥐고 있는 콩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추위 때문에 손이 떨리는 것이라 여겼으나 그것은 분명 콩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율동이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콩닥콩닥. 칠성은 흐릿한 눈으로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정상 이것만 콩 주변으로 아주 희미한 반딧불이 꽁무니보다도 약한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칠성은 헛것을 보는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 푸른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칠성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 보잘것없는 검은 콩이 죽음의 문턱에 선 칠성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성황당의 낡은 기둥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운명의 서곡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칠성의 손바닥 위에서 일렁이던 푸른 불빛은 이내 성황당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으니 그 광경은 마치 한여름밤에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춤을 추는 듯 황홀경 그 자체였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칠성이 놀라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손에 있던 콩알이 저절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허공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부드러운 빛의 가루를 흩뿌리기 시작했다. 그 빛가루가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썩어 문드러진 성황당의 나무 기둥에서는 향긋한 송진 냄새가 피어올랐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몰아치던 칼바람은 순식간에 훈훈한 봄바람으로 변하여 칠성의 언뺨을 어루만졌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듯한 포근함이 전신을 감싸 안았다. 칠성은 홀린 듯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았다. 최부자의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아 피멍이 들고 찢어졌던 상처 부위가 간질간질해지더니 눈 녹듯이 스르르 아물어가는 것이 아닌가. 퉁퉁 부어올랐던 발목과 손가락의 관절들이 제자리를 찾고 끊어질 듯했던 허리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며칠을 굶어든 가죽이 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던 허기조차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세상에, 꿈이 아니구나. 이것은 꿈이 아니야. 칠성은 벌떡 일어나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보았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절망의 안개도 말끔히 걷혀 있었다. 공중에 떠있던 콩알은 그제야 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파사삭 소리를 내며 고운 잿가루가 되어 바닥으로 흩어졌다.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눈 덮인 만석고개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할머니, 아니 산신령님, 이 미천한 놈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밤새 성황당가는 신비한 온기로 가득 찼고 칠성은 난생 처음으로 근심 걱정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 성황당은 다시 차가운 냉기로 돌아와 있었으나 그의 몸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고 품속에는 아직 두 알의 검은 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칠성은 쌈지를 소중히 여미며 다짐했다. 이 콩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남에게 보여서도 안 된다. 그는 서둘러 성황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칠성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간밤에 소란으로 부서진 대문과 엉망이 된 마당이 눈에 들어와 가슴이 아려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퀭한 눈으로 아들을 맞이했다. 칠성아 살아 돌아왔구나. 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아들의 멀쩡한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곳저곳을 만져보았다. 분명 어제는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나갔는데 어찌 일이 말짱하단 말이냐. 칠성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빙그레 웃으며 둘러댔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성황당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신령님께서 굽어 살피신 모양입니다. 몸도 다 나았고 기운도 펄펄 납니다. 그는 차마 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혹여나 이 말이 새어나가 또다시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칠성은 무너진 세간을 대충 정리하고 어머니를 위해 미음을 끓이려 부엌으로 나갔다. 쌀독은 비어 있었으나 다행히 구석에 떨어진 말린 시래기 몇 줄기가 보였다. 그것으로 죽을 끓여 어머니께 올리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릇을 비웠다. 그때였다. 살인문 밖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우리 개똥이가 죽어가요. 칠성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칠성의 집 마당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씨는 평소 칠성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몰래 감자나 옥수수를 찔러주곤 했던 고마운 이웃이었다. 아니 박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칠성이 묻자 박씨는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했다. 칠성과 자네가 좀 도와주게. 우리 개똥이가 갑자기 열이 불덩이같이 오르더니 숨이 넘어가려 해. 의원에게 보이려 해도 돈이 없고 약방은 문을 닫았어.
자네가 힘이 장산히 우리 아이를 업고 읍내 의원에게 좀 뛰어다 주게. 내 다리가 풀려 걸을 수가 없어. 칠성은 난감했다. 읍내까지는 좋기 심리 길이었고 지금 같은 눈길에 아이를 업고 가다가는 도중에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은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칠성은 곧장 박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는 개똥이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어미는 아이를 부여잡고 실신 직전이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이미 눈동자가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고 있어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칠성의 손이 저절로 품속의 쌈지로 향했다. 남은 콩은 2알, 어머니의 병환이나 훗날 닥칠지 모를 위기에 쓰려고 아껴둔 것이었다. 갈등의 순간 박씨 부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칠성의 가슴을 때렸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겠는가. 저 아이가 죽으면 이 부부도 따라 죽을 기세인데 내 어찌 모른 체한단 말인가. 칠성은 결심을 굳히고 박씨 부부를 잠시 밖으로 내보냈다. 제가 응급 처방을 해볼 테니 잠시만 물러나 주십시오. 효험이 있을지 모르나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을 나갔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2번째 콩알을 꺼냈다. 검은 콩은 마치 칠성의 마음을 읽은 듯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다오. 칠성은 콩을 아이의 입안에 넣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콩을 삼키기도 전에 콩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더니 목구멍을 타고 푸른 빗줄기가 되어 식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다. 잠시 후 아이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입에서 검은 핏덩어리를 왈칵 토해냈다. 칠성이 급히 등을 두드려주자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켜더니 거짓말처럼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시퍼렇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불덩이 같던 열은 씻은 듯이 내렸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밖에서 기다리던 박씨 부부를 불러들이자 그들은 살아난 아이를 보고 기절할 듯이 기뻐하며 칠성에게 큰절을 올렸다. 자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어. 칠성이는 하늘이 내린 의원이야. 박씨 부부의 환호성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다. 들었나? 칠성이가 다 죽어가던 박신의 개똥이를 살려냈대. 무슨 소리야? 칠성이는 숫장수잖아. 아니라네. 칠성이가 무슨 신비한 비법을 써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더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칠성이 명예화타의 재림이라느니 산신령의 비수를 전수받았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칠성의 집 앞에는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칠성은 당혹스러워하며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열이 내린 것뿐입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문은 기어이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으니 바로 최 부자였다. 최 부자의 사랑방. 따뜻한 아랫목에 비단요를 깔고 누워있던 최 부자는 하인의 보고를 받고 벌떡 일어났다. 뭐라, 그 천한 숫장수 놈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냈다고. 최 부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사실 최 부자에게는 남모를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늦둥이 외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했고 아들의 목숨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채 칠성의 소문은 최 부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법이라 놈이 어제 훔쳐간 옥지환을 팔아 명약을 구한 것은 아닐 테고 분명 놈에게 무언가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게 틀림없다.
최 부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라. 내 그놈을 관에 고발하여 놈이 가진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야겠다. 옥지환 도둑놈이 훔친 돈으로 요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 사또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게야. 한편 칠성은 불안감에 휩싸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콩 한 알, 이것만은 어머니를 위해 써야 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칠성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는 쌈지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멀리서 포졸들의 육모방망이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죄인 칠성이는 썩나와 오라를 받아라. 칠성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마을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다시금 불어닥친 피바람. 이번에는 단순한 매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칠성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과연 칠성은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마수에서 마지막 남은 콩과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칠성은 짐승처럼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으니 얼어붙은 흙바닥에 얼굴을 긁힌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였다.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무릎이 꿇린 칠성은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으나 서슬퍼런 삼지창들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최 부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최 부자의 눈빛은 마치 독을 품은 살모사처럼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칠성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내 이놈 칠성아, 내 놈이 내 집에서 옥지환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요사스러운 흑마술을 부려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다닌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사또의 호통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리자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사도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옥지환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으며 박신의 아이를 살린 것은 그저 우연히 얻은 약자의 덕분이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칠성의 절규는 간절했으나 이미 최 부자의 뇌물에 눈이 먼 사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최 부자가 간사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허허, 사또 나으리, 저놈의 혀가 뱀처럼 미끄럽지 않습니까? 수치나 팔던 놈이 무슨 돈으로 약재를 구했겠습니까? 제 집에서 훔친 옥지환을 팔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놈이 가지고 있다는 그 검은 콩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집 곳간에서 훔쳐간 귀한 보약인 흑룡단이 틀림없습니다. 제 아들이 위독하여 쓰려고 아껴둔 것을 놈이 훔쳐다가 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부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칠성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일이었으나 힘없는 자의 진실은 권력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저놈의 몸을 샅샅이 뒤져 훔친 물건을 찾아내라. 만약 숨긴 것이 나온다면 곤장을 쳐서라도 자백을 받아낼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의 옷을 거칠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알몸이 된 칠성은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포졸의 손이 칠성의 속적삼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이내 칠성이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쌈지를 찾아내어 사또 앞으로 가져갔다. 나으리 여기 이상한 주머니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또가 쌈지를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옆에 있던 최 부자가 낚아채듯 쌈지를 빼앗아 들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잃어버린 약자의 주머니입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쌈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검은 콩 한 알이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들어있었다. 그 빛은 여느 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웠고 보는 이의 마음을 홀릴 듯이 매혹적이었다. 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최 부자는 칠성을 향한 증오도 잊은 채 광기 어린 눈으로 콩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은 지금 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소문대로라면 이 콩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선약임이 분명했다. 최 부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사또에게 말했다. 나으리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천한 놈이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제 물건이니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저놈은 옥에 가두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제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칠성이 포졸들의 팔을 뿌리치고 최 부자를 향해 기어가려 했으나 몽둥이 찜질에 다시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저 콩을 빼앗기면 어머니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놈이 어디서 행패냐. 사또는 칠성의 저항에 분노하여 곤장을 칠 것을 명했다. 형틀에 묶인 칠성의 등 위로 묵직한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칠성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한 대요, 두 대요, 숫자를 세는 소리가 저승사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러나 칠성의 눈은 오직 최 부자의 손에 들린 콩만을 향해 있었다. 최 부자는 칠성의 고통을 즐기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콩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흐흐흐흐, 이제 이 신비한 힘은 내 것이다. 천한 것들은 이런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지. 최 부자는 콩을 쥐고 자신의 품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얌전히 빛을 내던 콩이 갑자기 불에 달군 쇠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 뜨거워.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콩을 떨어뜨리려 했으나 콩은 마치 접착제라도 바른 듯 최 부자의 손바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최 부자가 팔을 휘저으며 발광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붉게 달아오른 콩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주먹만 해지던 콩은 이내 수박만 해졌고 곧이어 맷돌만큼 커다란 검은 돌덩이로 변해버렸다. 으악, 내 손, 내 팔. 조회 부자는 돌덩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돌덩이는 최 부자의 오른손을 바닥에 짓누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돌 표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관아의 허공에 뭉쳐지며 기이한 형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영희 속에서 나타난 것은 최 부자의 추악한 과거 행적들이었다. 가난한 소장농들의 쌀을 빼앗아 창고에 쌓아두는 모습, 칠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옥지환을 훔친 척 자작극을 꾸미고 하인을 시켜 옥지환을 자신의 요강단지 밑에 숨기는 모습, 그리고 병든 아내를 구박하여 죽게 만든 모습까지 최 부자가 저지른 온갖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특히 옥지환을 숨기는 장면이 나오자 사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저것은 영상 속의 최 부자는 칠성을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안방 요강 밑바닥에 옥지환을 붙여두고 낄낄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아, 아닙니다. 저건 다 요술입니다. 저놈이 흑마술을 부려 헛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최 부자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손을 짓누르고 있는 검은 돌덩이는 점점 더 무거워져 그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있었다. 아,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 팔이 부러진다.
최 부자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으나 아무도 그를 도려하지 않았다. 포졸들도 사또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넋을 잃고 하늘이 내린 징벌을 목격하고 있었다. 칠성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고통은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늘은 보고 계셨구나. 그때 검은 돌덩이 위로 아른거리는 연기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만석고개에서 만났던 그 노파의 모습이었다. 노파의 형상은 엄숙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관할을 울렸다. 탐욕에 눈이 먼 자여, 네가 훔치려 한 것은 단순한 콩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늘이 내린 복을 탐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노파의 목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돌덩이에서 번개가 치듯 찌릿한 빛이 뿜어져 나와 최 부자의 전신을 강타했다. 최 부자는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며 기절해버렸다. 그제야 돌덩이는 다시 원래의 작은 검은 콩으로 돌아와 떼굴떼굴 굴러 칠성의 발 앞에 멈춰 섰다. 그러나 그 콩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새까맣게 타버린 숯덩이처럼 변해버린 콩은 그 생명을 다한 듯 보였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과 최 부자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그는 더 이상 최 부자의 편을 들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최 부자와 한패로 몰려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졌다. 사또는 급히 태도를 바꾸어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 최가놈을 하옥하라. 그리고 당장 포졸들을 보내 최가놈의 집 안방 요강 밑을 뒤져 옥지환을 찾아오도록 하라. 사또의 호령에 멍하니 서 있던 포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절한 최 부자를 끌고 갔다. 그리고 칠성을 묶고 있던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사또는 칠성에게 다가와 짐짓 인자한 척하며 말했다. 내 너의 억울함을 몰라보고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늘이 너의 효심에 감동하여 진실을 밝혀주었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칠성은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숯덩이 같은 콩을 주워들었다. 따뜻했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거친 감촉만이 남아있었다. 마지막 남은 콩은 그렇게 최 부자의 탐욕을 징벌하고 사라져버렸다. 어머니를 위해 쓰려 했던 마지막 기적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칠성은 허탈함과 슬픔에 잠겨 콩을 가슴에 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도 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고 악독한 최 부자가 벌을 받았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약도 구하지 못하고 콩도 다 써버렸으니. 칠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할을 나섰다. 밖에는 칠성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다. 그들은 칠성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칠성이가 이겼다. 최 부자가 천벌을 받았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칠성은 웃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과연 빈손이 된 칠성에게도 봄날은 찾아올 것인가? 그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작은 싹이 트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마치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으니 칠성이 올려다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찌푸려 있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따사로운 햇살 한 줄기를 내려보내고 있었다. 칠성의 품속에는 까맣게 타버려 더 이상 온기를 잃은 콩 한 알이 들어있었으나 그의 양손은 묵직한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로 가득 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사또는 최 부자가 백성들에게 갈취했던 재물 중 일부를 칠성에게 내어주며 자신의 과오를 덮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으니 이는 실로 전화위복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칠성아,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이 제물로 노모를 잘 봉양하고 부디 나를 원망치 말거라. 사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관아를 나섰던 것이다.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짊어진 짐을 서로 나누어 들겠다며 앞다투어 나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둑놈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었으나 하늘이 내린 징벌을 목격한 후 그들의 눈에는 칠성에 대한 경외심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칠성 자네, 정말 대단하이. 산신령님이 자네를 도울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게 말일세.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나다니 이제 최부자의 등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만.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칠성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차가운 방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다. 살인문에 들어서자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힘겹게 고개를 내밀었다. 칠성아, 살아 돌아왔구나. 내 꿈자리가 사나워 네가 잘못되는 줄만 알았다. 어머니의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칠성은 짐을 마루에 부려놓고 와락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누명도 벗었고 사또 나으리께서 큰 상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외침에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다이내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날 밤 칠성의 오두막 부엌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칠성은 장터에서 사온질 좋은 소고기를 썰어넣고 물을 숭덩숭덩 썰어넣어 맑은 장국을 끓였다.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긴 밥상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자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한 채 하염없이 밥상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 식기 전에 어서 드십시오. 이제 고기 산 적이 아니라 매일 고깃국을 드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칠성이 숟가락에 밥과 고기를 얹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자 어머니는 그제야 오물오물 밥을 씹어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 아들. 비록 신비한 콩은 모두 사라졌지만 칠성은 깨달았다. 어머니를 살리는 진정한 명약은 요술콩이 아니라 자식의 정성과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었음을. 방아는 군부를 지펴 절절 끓었고 모자의 웃음소리는 밤새 끊이지 않았다. 칠성은 품속에서 타버린 콩을 꺼내어 문지방 아래 고이 묻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 산신령님. 덕분에 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혹독했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남쪽에서부터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최 부자가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소장료가 낮아져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이 펴졌고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추대와 사또의 지원으로 작은 논밭을 마련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천대받는 숫장수가 아니라 마을의 은인이자 성실한 농사꾼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박신의 아이 개똥이도 건강을 되찾아 칠성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칠성 형님 하고 따랐으니 칠성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은 지게에 햇나무를 가득해 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만석고개를 올려다보았다. 지난 겨울 생사의 갈림길에서 노파를 만났던 그곳이었다. 칠성은 무엇에 홀린 듯 발길을 돌려 고개 마루로 향했다. 눈이 녹아 질척이는 흙길을 밟으며 올라간 그곳은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으나 더 이상 살을 내는 칼바람은 아니었다.
칠성은 노파가 쓰러져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옷을 벗어 덮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황량한 고갯마루 잡초조차 자라기 힘든 척박한 땅 위에 눈처럼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칠성은 짐을 내려놓고 꽃밭으로 다가갔다. 그 꽃은 난생 처음 보는 꽃이었다. 꽃잎은 마치 칠성이 덮어주었던 누비옷의 솜처럼 포근해 보였고 꽃술에서는 은은한 박하향이 났다. 그 꽃들 한가운데에는 기이하게도 검은색 돌멩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칠성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아, 산신령님께서 다녀가셨구나. 칠성은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그때 바람결에 실려 어디선가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착한 마음은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나니. 그것은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바람의 소리였을까? 칠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하얀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마치 칠성의 선행이 빚어낸 결실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칠성은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어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꽃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꽃향기를 맡으며 소녀처럼 좋아했다. 향기가 참 좋구나. 마치 내 마음씨 같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욕심부리지 않고 남을 도우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최부자의 몰락과 칠성의 성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권선징각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칠성이 만석고개에서 발견한 그 하얀 꽃은 훗날 사람들에게 한바꽃이라 불리게 되었으니 이는 칠성의 넉넉하고 한바구음 같은 마음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어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만석고개에 올라 꽃을 가꾸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향긋한 꽃 내음과 따뜻한 인정이 피어났으니 칠성의 이야기는 눈보라치는 겨울밤, 화롯게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남을 위하는 마음 하나가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꾼다는 그 소박한 진리는 칠성이 남긴 검은콩의 전설과 함께